So this session is 그러면은 이번 세션 동안은 인권 관련해서 평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와 인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분쟁 예방 그리고 또 한반도 관련 평화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평화와 대척점에 있거나 혹은 별도로 다뤄져야 하는 이슈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사실 결국 사람에 대한 것이고 사람들의 참여에 관한 것입니다. 평화도 사람에 관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권은 그래서 어쩌면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구축된 평화는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 북한 탈북자뿐만 아니라 관련 활동들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각자의 견해를 나눠주시겠고 또 평화와 인권 관련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이메시 포카렐이십니다. in charge of 이메시 포카렐께서는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부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서울에는 한 2년 정도 거주를 하셨습니다. 먼저 부소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발표 내용은 최근 저희가 진행했던 한반도 인권과 평화 프로세스 관련 탈북민 인식 연구 결과를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구 결과는 평화를 위한 인권을 기반으로 북한의 인권 중심 그리고 인권 중심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포괄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8년 초 한반도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국가 간의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평화적인 노력들이 계속되면서 이 과정에서 인권 관련된 문제는 주된 이슈로 아직까지는 다뤄지지 않고 있었고 또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포함해서요. 유엔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엔의 특별 조사관인 토마스 쿤타나가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바와 같이 인권을 중심에 놓고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대중의 평화 프로세스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주도하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 탈북자들의 이야기의 장을 마련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평화 프로세스와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했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람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인권 관련된 개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떠한 명확한 권고안들이 있는지 이 권고안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법론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여성인 63명의
북한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주로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북한을 떠난 탈북자였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사무소에서는 2019년 이런 그 인터뷰를 통해서 개별 인터뷰뿐만 아니라 또 세 차례 전문가들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참여했던 대상자들은 주부, 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선생님, 간호사, 농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고요. 저희가 북한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탈북자의 극소수의 표본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의 결과가 전체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굉장히 광범위한 그 북한의 경험과 의견을 다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북한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무엇보다도 이런 평화, 지속되고 있는 평화 외교에 있어서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권 관련돼서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통일 관련돼서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가 첫 번째 부분, 논문의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그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화와 비핵화 관련해서 대부분의 저희가 이야기했던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통일, 비핵화, 경제, 개발, 그리고 제재 완화와 관련된 협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시에 살고 있는 북한의 거주민들이 교외에 살고 있는 거주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빈곤한 가족 그리고 교외에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었고요. 또 이런 성공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들은 비핵화가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경제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군사 우선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군사 우선주의 정책이 이런 그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제도적인 또는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통일 관련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이 두 한국, 즉 남한과 북한 간의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이게 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이 되었든 한국이 됐든 굉장히 이상적인 통일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이 통일의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통합이 늘어나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늘어나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 그리고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사회 경제적인 통합을 통해서 경제 개발과 법치주의 그리고 우수한 거버넌스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탈북자들은 무엇보다도 보다 솔직한 대화들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고요. 통일 과정에 대한 논의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었고요. 또 관련된 그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과정이 공개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의와 책임 규명에 있어서 또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보게 되면은 인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이제 해결책들을 보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정의와 책임 규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요.
또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관련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떠한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지 기대치에 대한 정의도 없었습니다. 다양한 프로세스와 책임 규명 프로세스들이 마련돼야 되고 또 과거 인권 침해 사례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료에 있어서 대부분 이런 낮은 직급의 관료들이 명령에 따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인권 침해 관련돼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일부의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을 포함해서 인권 침해에 있어서 피해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정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위급 관료 그리고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 또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을 또 원하고 있었고요. 또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가지고 진실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있어서 인권 침해에 있어서 주요 동의는 무엇이고 또 평화, 안정성, 법치주의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탈북자들은 인권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가 차별금지, 평등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출신 성분 기반으로 차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려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출신 성분 기반의 체계가 정실주의를 낳고 있었고 또 인권 침해가 이 성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빈곤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Demanded or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 북한 정부가 모든 주민을 이 동등하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분과 상관없이 보다 능력 위주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성차별도 이 탈북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성차별 관련해서 가정 내 폭력 이슈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같은 경우 굉장히 뿌리 깊은 이 차별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또 이런 폭력의 생존자에 대한 보호도 충분하지 않고 또 이런 성차별에 따른 폭력 상황에 대한 처벌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탈북자들께서는 이러한 성평등이 법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어떤 성 기반 폭력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 침해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지정한 일자리에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기회를 자유롭게 찾을 수가 없고 국가가 지정해준 일자리 이외에 외부 경제 활동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뇌물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장 관리자에 의한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 이런 국가가 지정하는 일자리에서는 면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어떤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노동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육아하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 부담이 되고 있고 특히나 또 가족 생계를 위해서 비공식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제 문제는 도시 농촌 간 경제 격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렵고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도 경제 문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금전적 혹은 현물로서 어떤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에 주민들이 기여를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도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들께서는 이제는 국가가 일자리를 지정하는 것을 폐지하고 개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고용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치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자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써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 그리고 또한 이제 국가 권위 혹은 관계 당국의 재량권 그리고 또한 법적 모호성 그리고 또 이 주민들 사이에서의 법과 정책에 대한 지식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사법 집행 담당 관들 사이에서 부패도 만연한 것이 문제이고 책임 규명도 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거나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 정보 공유도 쉽지가 않고 사회생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또 성착취, 성학대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현재 많은 탈북자들께서는 시장 시스템, 특히나 장마당이 정보 공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젊은 세대들은 서로 이제 정보를 더 많이 주고받으면서 이제 북한 사회 내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은 이 북한에서보다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의 참여가 담보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발언권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원하고 있으며 또 정부가 어떤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의견의 자유를 허락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언급을 하셨던 부분들이 이 구금, 억류, 그리고 감옥 개혁 관련되는 것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의 경우 구금 혹은 억류를 당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금 상황도 보면은 굉장히 비위생적인 상황이고 정치범 수용소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북한의 형사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국경을 건너거나 아니면은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 전화를 하는 등의 경범죄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부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 북한 내에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이 국가안전부를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인권 이슈는 사실 과거의 그 평화 외교에는 인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국과 또 북한 입장에서는 뭐 비핵화라던가 경제 협력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일 것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다 영구적
세계적인 평화와 그리고 또 이 북한 내의 경제 사회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과 미국이 만일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았다라면 북한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인권 개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외국인들을 이제는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납치 문제도 있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벌써 가족분들은 많이 고령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북한의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보다 포용적으로 참여 가능하기를 원한다라고 탈북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UN 인권 체제에 의해서 북한의 인권 관련 여러 가지 권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여러 페이퍼가 보면은 1년에 권고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 인권 개혁에 대한 벤치사항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 벤치마크의 사항을 보면은 포용성이 강조가 됩니다. 즉 평화 프로세스에서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고, 비차별, 경제, 사회적인 권리, 법치 준수, 기본적인 자유 보장, 그리고 구금 관련 제도 개혁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납치 등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치마크를 북한이 앞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인권 관련 여러 개혁을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그리고 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금 현재 앞서서 적극적으로 북한과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 앞서 말씀드린 이 UN 인권 벤치마크를 통해서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북한 내 인권 개혁에 의미 있는 진척을 내놓고 있는지를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에도 보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북한 탈북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모아서 앞으로 평화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mesh. 부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이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없는데요. 이런 관련된 인권과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 전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다음 발표자분을 모실 텐데요. 도경옥 박사이십니다.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최근 연구 과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인권 그리고 제재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도경욱입니다.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늘 부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평소에 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인데 이번에 이제 아주 귀중한 연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반드시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결된 쟁점 으로요.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이제 법적으로는 전쟁 상태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운 정전 개념이 입각해서 이제 정전 협정이 또 체결된 후 상당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종료되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정전 협정을 통해서 생겨난 군사 분계선이라든지 그 비무장지대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이 저희 한반도 땅에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또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등의 체결을 통한 어떤 그 전제 상태 종료를 이제 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제 상태가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남북을 비롯해서 사실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이 이 정재원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라든지 또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리고 이제 비핵화 평화체제 전환의 이 선호 문제를 두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2018년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남북 정상회담 결과문들과 또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도출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반도 평화협정에서의 어떤 한국의 당사자 문제도 이제 상당 부분 거의 해결이 되었고요. 또 이제 주한미군 문제도 예전같이 그렇게 첨예한 이슈가 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선호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첨예하게 이제 입장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에 지금 답보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답보 상태가 상당 기간, 장기간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평화 프로세스 또 평화 체제 전환 문제는 뭐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뭐 쉬운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요. 뭐 많은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문제는 특히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전쟁 자체가 어떤 국제법상의 전쟁이나 또 국내법상의 내란으로 중에 어느 하나로 규정짓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여러 주체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전시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사실적으로는 평시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죠. 저희가 지금 뭐 전쟁이 뭐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 또 남북 간에는 이제 교류 협력 경험도 상당 부분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를 또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또 국제사회 주요 이슈를 구상을 했고, 그러면서 이 평화체제 전환 문제와 비핵화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연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규정을 하기를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남북 간의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이제 정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걸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이런 용어도 썼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특히 13년, 14년 그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또 이것을 접목시키면서 또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평화와 인권에 관계돼서는 아까 이제 뭐 이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굳이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나 평화와 인권이라는 거는 상호 뭐 경쟁하는 개념이거나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평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개발까지 이것을 이제 유엔의 3대 기치로 설정을 해서 유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통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내에서 특히 상황을 좀 본다면 이 평화와 인권이 좀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그 평화와 인권 가치의 연계와 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설명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는 인식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른 쪽에 대해서는 다소 외면하는 이제 그런 사실 부분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선결 문제라고 하거나 아니면 북한 인권 증진 선결 문제라고 하는 양자택일적인 시각이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16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또 되었고, 그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같이 이제 명기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병행 노력이 그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북한 인권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지 않으면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인권 달성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통합적 접근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인권과 평화의 관계, 병행 노력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이제 하는 것이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인식을 또 제고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결국 인간의 생명 또 인권 보호라는 것을 각인시키는데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8년, 19년, 2020년까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께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또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인권에 기반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이제 많이 듣고 저희가 또 그 개념을 이제 배우고 하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신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비핵 평화 협상과 인권 의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이제 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나면서 이런 대화의 모멘텀 속에서 인권 문제도 같이 다루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정부 기구들에서 이 부분을 계속 중요한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그 토마스 핀트나 특별보고관께서도 보고서에서 인권 의제를 이 비핵 평화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뭐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것은 뭐 인류 보편의 절실한 과제이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결국 이제 북한이 원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북한의 어떤 그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발전 이런 것도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권에 대한 의제화는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정전 상태가 이렇게까지 오래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문 경우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 정전 상태가 70년 가까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사실 당사자들 상호 간에 여전히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행적으로 좀 신뢰를 굉장히 긴밀하게 구축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져나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핵화 문제까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결국 점진적으로 협력적인 관점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같이 다루어 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북한 인권 이슈를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약간 공격적인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북한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이 될 것이고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평화도 멀어지고 인권도 멀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인권 협력의 공간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의 결국 인권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인권을 개선해야 될 주체 자체는 이제 북한 당국인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이런 어떤 인권을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와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인권 대화나 기술 협력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제 북한 인권의 개선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권 대화나 기술 협력은 결국 이것을 이제 그 해당
국가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북한이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대화 기술 협력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어렵다면 약간은 좀 간접적인 대화 협력을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관심사나 개별 주제를 논의하는 뭐 아시아 지역의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북한이 그곳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대화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오히려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초기에서는 남북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 문제를 좀 주요 우주로 설정해서 우선순위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이 좀 관심을 갖고 이제 노력을 인권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취약계층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인권 개선 부분을 다루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산가족 문제를 이제 인권 문제로 다룬다는 것이 이제 인권을 뭐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으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이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오히려 좀 약간 생소하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16년에 유엔 인권 사무소에서 그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의 비자발적 분리라는 어떤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정부를 어떤 의무의 주체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이산 가족들 피해자들을 단순한 어떤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의 어떤 참여의 주체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 이렇게 놓고 계신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제 인권 대화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부분 위주로나 뭐 아니면 사회권 부분으로 이렇게 인권 개선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좀 처음부터 자유권 이슈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을 병행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사고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협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1차, 2차, 3차 유폐를 수용한 이제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서 그 뭐 국제 인권 조약의 국내적 이행이라든지 또 인권 의식 제고라든지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이나 사법 기관의 인력에 대한 어떤 인권 교육이라든지 법치 강화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이 주목하겠다고 이제 얘기한 피구금자 인권에 대한 처우 기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기술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고 기술 협력의 주체에 있어서도 뭐 국제사회 뭐 국제 기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개별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 통해서 북한 당국과 일단 인권 협력의 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이제 그 권리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 또 스스로 이런 역량을 좀 형성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그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요. 사실 이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도 이 한반도 그 비핵 평화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한반도의 평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가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화를 해야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이 이 협상에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평화와 인권의 병행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이것에 대한 좀 인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공감대가 좀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문제가 계속 남한 내에서 남남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를 포함한 이런 국제 기구에서 어떤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 제가 인권학자인 그 조효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하였는데요. 인권에 관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이제 제한적인 합리성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특정한 어떤 맥락에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인권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치적 권력 관계를 고려함에 있어 인권 규범이라는 것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또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추구할 것인지는 결국 당시의 맥락을 좀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의 문제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북한과의 앞으로 이제 대화가 당연히 재개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교류 협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제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북한 스스로 사실은 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협력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국제사회 인권 문제 제기가 어떤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주체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그런 주체들이 협력을 하는 것이 결국엔 가장 효율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국제기구, 또 시민사회, 학계 등 여러 행위자들이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고 또 상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s. Do.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우선순위가 제정이 될 때 사실 충분한 정보 공유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 저도 합의를 하고 물론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권 중심 접근법에서 사람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한반도가 겪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독특한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과 관련해서 핵심은 이제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느냐를 식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잠재적인 이 접근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국제적인 인권 메커니즘 내에서 북한도 동의를 하는 부분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차별을 없애자라는 거라던가 이런 것을 식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와 인권을 완전히 서로 별개인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런 접근법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혁 시민사회 활동가님이시고요. 이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99년에 이제 탈북을 하셔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탈북자들을 면담을 하셨고요. 여러 이제 시민 활동 단체에서 활동을 오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오세혁 선생님의 경험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Okay, good afternoon.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와 그리고 또 학대 경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발표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 CSO에 대한 정의도 같이 커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CSO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이러한 피해자 단체들도
중에서도 북한에서의 인권 개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또 평화 프로세스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발표의 후반부에서는 앞으로의 도전 과제와 해결책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시민사회, 시빌 소사이어티는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는 영역 혹은 잘 못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 입안 혹은 정책 집행 과정, 즉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전반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정부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그 격차를 파악해서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북한 관련해서는 비핵화 이슈라던가 군사적인 도발 그리고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사회는 여기 관련해서 많은 인적 교류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면서 좋은 영향을 주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러 북한발 문제들에 의한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내에서 이런 시민 단체들의 활동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시민사회 단체가 없는 사회라 하면은 굉장히 어떤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시민 단체들 입장에서도 북한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CSO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어떤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CSO 같은 경우 시민 단체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압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들이 이 어떤 협상을 할 때 실제로 인권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주제로 회의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많은 정부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인권 문제는 실제로 협상에서 빼기를 원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인권 이야기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인권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사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인권 이슈가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 정부들이 잘하고 있는지 혹은 각 사회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 주민 16명이 국경지대에서 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환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법 절차 없이 이들은 그냥 무조건 이제 송환이 억지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 단체와 시민 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 즉 이 탈북민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송환시키는 결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탈북민들이 다시 본국으로 송환이 되고 나면은 대개가 고문을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이상의 처벌에 직면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인터넷 뉴스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런 송환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벌에 대해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단 이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어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한 것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것보다 실제로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amplify victims' voice. 두 번째로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에서 북한 안팎으로 인권 유린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높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떤 독립적인 국제적 인권 단체도 북한 내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탈북민들이 만든 시민 단체들이 이러한 인권 이슈에 대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던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많은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러한 정부와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협력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협력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지역 내의 시민사회 단체와 국제적인 시민사회 단체 간의 공조가 있을 때 보다 긍정적인 진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오랫동안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가 탈북을 하고 나서 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사례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도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사실상 어떤 정상적인 협상 상대국으로서 한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 개선이 기본 선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인권 모니터링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또 국제적인 인권 메커니즘을 존중을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 사이에서 북한이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에 대해서 합의하고 관련되는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목표의 15번을 보면은 정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통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던가 도전 과제가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것들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그 전에 평화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평화 프로세스는 어떤 한 번의 사건 같은 것이 아니라 일단 지속적인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로서 비핵화와 또 인권 존중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중요한 것이죠. 북한은 이러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정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얼마 전에 핵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북한을 못 거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이용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꾀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에서 이 핵 이슈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주민들로 하여금 더 나은 경제 기회를 찾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 이후의 블루프린트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교적인 관계 내에서도 비핵화는 아주 필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또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의 인권 관련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러한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책임 규명을 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억제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일본 혹은 한국 납치인, 과거 한국 전쟁 동안에 이렇게 납치된 사람에 대한 북한의 접근은 무엇이고, 또 자신들의 북한 주민들의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북한 주민들이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시청하는지에 대한 자유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이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도전 과제가 있고요. 또한 어떠한 그런 해결책이 가능할지를 도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 관련해서 인권 이슈가 너무 많이 정치화된 면도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 같은 경우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혹은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탈북자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정치화가 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자신은 그러면은 이 북한과 대한민국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혼동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북한의 인권 유린 생존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개적으로 자신이 북한에서 겪은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정책 이반가들이라던가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러한 이 탈북자들, 특히나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겪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경철할 의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증언 내용들을 어떤 교육 자료로서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공개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이 국제적인 인권 메커니즘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인권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어떤 시민사회의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많이 제대로 목소리를 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 지속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북한이 국제적인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하고, 여기에는 국제적인 시민단체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전환 과정과 또 비핵화 이슈에 대해서 정책 이반가들이 잘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이 CSO들과 또 탈북민들과 또 인권 유린의 생존자들이 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런 보다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서의 언어를 이해를 하고, 또 어떠한 운신의 행동들이 국제 무대에서 수용 가능한지를 배워야 되고, 그에 준해서 여러 국제적인 기구들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북자 그룹이라던가 피해자 단체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엔의 그 조사위원회하고도 일을 할 때에도 이 조사의 내용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또 생존자들의 증언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어떤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수준의 이 민주주의 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국제 조사단 등이 함께 인권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트레이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 정부의 인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석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배제를 하고 엄격한 정책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지역 그리고 또 젊고 액티브한 이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이제 역동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어떤 행동을 할 기회를 보다 또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시민사회 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이 탈북자들은 이제 어떨 때는 북한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또 시민사회로부터의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인권 차원에서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으로나 혹은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활동 자체가 저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북한의 인권 억압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제대로 전해져서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의 보다 광범위한 국민들의 여론과 공감대 하에서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One of them, I also would like to emphasize.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현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미 북한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제한적인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 정보의 제약은 극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더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평양에 대한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평양 외부에서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정보의 가용성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 오는 탈북자 수도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특히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즉 남한으로 탈북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국제사회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또는 생중계를 듣고 계신 청중 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본 기회를 빌어 간략하게
저희 특별 보좌관께서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그 평화와 인권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인권위원회에서 발표가 되었던 부분이죠. 제 보좌관께서 먼저 대한민국 그리고 특히 통일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고요.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평화 선언은 무엇보다도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핵화와는 별개로 이 평화 선언이 필요하고요. 또 이 법적으로는 저희가 전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전시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저희가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할 수 있고요. 비핵화에 대한 진척 그리고 북한의 격리를 완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북한의 평화 프로세스의 참여뿐만 아니라 평화 자체를 도모함으로써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사회가 여성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요. 여성의 목소리를 더 능동적으로 반영을 하고 들음으로써 사실 이미 많은 이니셔티브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 특별보고관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문 혹시 들어온 게 있으실까요? 서로 그럼 저희 발표자들 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아니면은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Yes, please. Finish. While our office supportive of the necessity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e peace process and listening to their views. Mesh is off. It's on the back. I don't know. Yeah, it's on the here, on the shoulder. Yeah. All right, some glitch. It's okay now? Now it's on your thing. Yeah. May I? Yeah, sure. Oh, if it works, the microphone. Okay. Okay. Hello. Yeah? Okay, we got it. Yeah? All
No,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참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요. 또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께서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의 주장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이 됐던 또 북한이 됐던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북한의 주민들 또 북한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반영을 하고 경청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즉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시민단체, 탈북자, 피해자, 또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또 이 평화 프로세스를 보다 연관성 높게 가져갈 수 있고 또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타당성 있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SO의 추진 과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서 저희는 지지하고 있고 또 뭐 메신저라고 해야 될까요? 적어도 CSO 그리고 정부 간의 이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과 북한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Open for 네, 저희 여전히 질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청중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혹시 뭐 다른 발표자분들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제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평화 프로세스는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과정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른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평화 프로세스와 그리고 인권 이것을 함께 연계하는 것 그것이 어떤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앞선 발표자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 발표 동안에서는 이 북한 주민들이 말하기를 이 SDG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UPR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혹시 여기에 좀 더 첨언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통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 인권이라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이런 것들 결국은 인권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어떤 정도로 이제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제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북한은 그래도 2010년도 이제 이후에 북한의 태도나 입장을 보면 어떤 유엔에서의 어떤 인권 메커니즘, UPR로 대표되는 그런 인권 메커니즘에 이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국제인권조약, 그러니까 북한이 가입한 그런 조약들 중에서 예를 들면 아동권리협약이나 또 여성차별철폐 협약에서의 어떤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쨌든 북한도 그런 좀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학자분들께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인권 규범에 이렇게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5단계로 뭐 구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처음에 부인을 하다가 또 나중에 이제 전술적으로 양보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스스로 그런데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얘기한 것에 결국 자기가 이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것들이 변화들이 이제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계속 이런 메커니즘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걸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인권 대화나 기술 협력을 이제 이루어져 이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요. 아무래도 통상적인 인권 대화 방식이라든지 통상적인 기술 대화 방식을 북한이 당장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국제기구 기본적으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도 기술 협력을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당장 좀 실현되기 어려울 때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트랙으로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꾸 대화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사실은 이제 경제적, 사회적 권리, 그런 문화적 권리가 영역 부분들이고 또 취약계층 부분들이고 또 북한이 보면 그 어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법치를 강화한다든지 하는데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3차까지 UPR에서 100% 수용하진 않았지만 피구금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도주의적인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목하겠다, 그러니까 노티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해서 해서 계속 이제 북한하고 좀 대화를 하는 방식들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내부적으로 이런 북한 법 같은 것들을 계속 많이 이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비들을 하는 과정에서 인권 기준들에 맞게끔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정비할 때 어떤 국제사회에서나 아니면 여러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하는 것이 비록 느리지만 저는 이제 점진적인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청중분들로부터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모든 발표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이 좋은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 주제 자체가 하나 전체 세션을 통해서 이 인권 이슈가 이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토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도 정부에 계속 푸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의 노력들, 다른 또 시민단체의 노력들, 다른 또 개개인 분들의 노력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도와드릴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런 세 분의 훌륭한 발표를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